비유지방 크림, 유지방 이외의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에 탈지 유화 안정제를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지방물을 만들어서 유화 안정시킨 크림입니다. 혼합 크림, 유지방 크림과 동식물성 크림을 혼합한 형태의 크림이고 유지방의 식감과 풍미를 갖고 동식물성 지방의 사용하기 편리한 점을 가미하여 개발한 크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용도에 따른 분류, 휘핑용 크림. 크림을 휘핑시켜 명과자의 풍미 증진과 데코레이션용으로 이용되는 크림으로 지방은 보통 40 내지 50% 정도입니다. 유크림. 우유로부터 분리한 황백색의 유크림으로서 천연크림 특유의 부드러운 풍미가 있고, 이 중에는 순수 유크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천연 안정제를 미량 첨가한 크림도 있습니다. 커피용 크림. 커피 중에 카페인이나 탄닌탄으로부터 나는 커피 특유의 쓴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크림으로 지방은 15 내지 35% 정도이고, 지방 함량이 낮은 커피용 크림은 휘핑시켜 사용할 수 없으나 지방 함량이 높은 크림은 휘핑시킨 후 커피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휘핑용 크림의 선택 방법. 휘핑 크림은 지방 함량이 40에서 45% 정도의 것이 좋으며 휘핑시켜 제과나 요리에 사용하고 때로는 커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종류는 유크림, 혼합크림, 비유지방 크림 등이 있고 풍미와 성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크림은 풍미가 좋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편리하도록 만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크림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휘핑할 때의 온도와 교반 속도 그리고 제품의 유효기간 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휘핑 크림의 선택 방법에 풍미, 식감이 좋을 것, 데코레이션을 만들 때에 표면이 매끄럽고 윤기가 나는 것, 조직이 견고하고 모형성이 좋은 것, 오버런이 우수한 것, 작업성이 우수한 것,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 좋을수록 휘핑용 크림이 선택의 기준을 맞추면 됩니다. 크림의 취급 방법과 보존법. 크림은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크림 중의 지방은 액체 상태의 지방과 고체 상태의 결정 지방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 지방이 많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고체 지방이 많아집니다.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부피막은 인지질과 유화제, 단백질로 이루어진 얇은 막입니다. 인지질은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크림의 온도가 높으면 지방부피막이 파괴되어 불안정하게 되고 액체 상태의 지방이 지방으로부터 나와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여 엉거물이 생기는 등 유화 상태가 나빠지게 됩니다. 유화 상태가 나쁘게 되면 커피용 크림에서는 패드링 현상이나 오일-오프 현상이 발생하고 분산성이 나빠지며 휘핑용 크림에서는 오버런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온도가 높으면 세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상 같은 이유로 크림은 반드시 5도씨 전후에서 보관해야 하며 온도가 20 내지 25도씨 이상 올라가게 되면 지방부가 손상을 받아서 다시 냉각하여도 원상태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0도씨 이하로 내려가서 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일단 얼게 되면 크림의 품질이 현격히 나빠지고 다시 온도를 올려서 해동하더라도 품질이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크림에 충격과 진동을 주게 되면 지방부끼리 충돌이 많아져서 지방부 피막이 손상을 받아 유화가 파괴됩니다. 또 충격과 진동에 의해 크림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기포가 지방부 피막을 불안정하게 되어 유화가 파괴되기 쉽습니다. 충격과 진동에 의해 유화가 파괴된 크림은 온도 상승으로 유화가 파괴된 크림과 같이 품질이 저하됩니다. 크림은 반드시 냉장 온도에서 보존해야 하며 충격과 진동을 주지 않는 것이 취급 및 보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유지방의 변성과 방지. 유지방의 변성은 주로 지방 분해의 산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하여 이상 냄새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산 패치 또는 산화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유지방의 가수분해. 유지방에 포함된 지방산은 간단하고 짧은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의 가수 분해에 의해 불쾌한 자극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는 원유 중에 존재하는 리파제나 오염된 미생물로 인해 생성되는 리파제에 의한 것입니다. 리파제는 가열에 의해 불활성화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살균된 우유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지방의 산화. 불포화 지방산이 대부분인 우유의 지방은 여러가지 약재나 대기 중의 산소와 접할 경우 금속이나 광선에 의한 촉매 작용으로 자동 산화되어 산화치를 생성합니다. 가수분해는 원유의 살균 공정이 철저한 관리와 유통 과정에서 냉장 상태를 꼭 지켜야 산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산화 방지는 유제품과 반응하는 금속불이나 철의 접촉을 피하고 항산화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휘핑 방법. 휘핑은 크림에 공기를 집어넣기 위해 교반하는 작업이며 휘핑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큰 공기가 들어가는 과정으로 크림에서 단백질과 유화제처럼 계면 장력을 저하시키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기포가 생기기 쉽습니다. 크림에 혼합되는 기포상은 기포 주위에 모이는 지방부이며 휘핑 초기에는 기포가 크고 기포를 둘러싸는 웅집 지방이 적으므로 불안정하여 파괴되기 쉽기 때문에 혼입되는 공기의 양도 소량입니다. 둘째, 서서히 미세한 기포가 모이는 과정으로 큰 기포가 파괴되고 그 주위에 모인 웅집 지방이 액중에 분산되어 새로운 기포의 주위에 쉽게 모이게 됩니다. 이러한 웅집 지방으로 둘러싸인 기포는 안정하여 크림의 점도로 증가합니다. 이 때문에 미세하고 안정된 기포가 증가하여 혼입되는 공기량도 많아지게 됩니다. 셋째, 미세한 기포가 되고 점도가 증가하는 과정으로 웅집 지방에 둘러싸인 안정된 기포가 증가하며 기포와 기포를 연결하는 사슬 모양의 웅집 지방이 거물 모양의 구조로 나누고 점도가 증가하며 작은 기포가 점점 많아집니다. 넷째, 견고한 휘핑크림이 되는 마지막 단계로 웅집 지방의 망상 구조가 미세해지고 견고한 휘핑크림 조직이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웅집되지 않은 지방수가 거의 없어지고 기포와 기포 사이 웅집 지방 망상 구조가 더욱 친밀해집니다. 이 상태가 휘핑 종료 시점이라고 합니다. 휘핑의 조건. 좋은 휘핑 크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휘핑을 시작할 때 온도가 5 내지 7도씨, 종료할 때 온도는 8 내지 10도씨로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종료 시 온도가 13도씨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휘핑 했을 때 조직이 미세하고 광택이 있으며
매우 신선한 휘핑크림이 됩니다. 휘핑할 때의 온도가 이보다 낮으면 휘핑 시간이 길어지고 오버롤이 높아져서 조직이 연하게 되고 잘 주저앉기 쉬운 크림이 됩니다. 휘핑 온도가 높으면 지방부 피막이 겉흙이 파괴되어 기포가 크고 거친 상태가 되며 오버롤도 높아지지 않고 색깔도 황색을 띠게 됩니다. 물론 외부의 온도도 중요한데 외부 온도가 높으면 휘핑 시간이 단축되어 오버롤이 낮아지므로 외부의 온도를 낮게 하고 휘핑용 기구도 충분히 냉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속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교반 속도가 빠르게 휘핑 시간은 짧아지지만 커다란 기포가 크림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직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교반 속도가 느리면 휘핑 온도는 올라가게 되어 거친 크림이 되므로 적당한 속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6크림의 경우에는 휘핑 시간과 종료점이 짧기 때문에 휘핑 상태를 잘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교반 속도를 조절하여 천천히 작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그 밖에 휘핑기의 종류, 용량, 시간, 오버롤 등도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 생크림을 휘핑기에 올릴 때 너무 저속에서 올리지 말고 처음에는 고속으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거품이 80~90% 올라왔을 때는 저속으로 1~2분 정도 낮춰주면은 공기 기포가 조밀해져서 부드럽고 단단한 크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6크림 같은 경우는 동물성 크림 같은 생크림은 시작과 종료가 짧아서 갑자기 휘핑이 종료되는 상황이 됩니다. 잘 지켜봐야지 그 적정한 타임에 크림을 만들 수 있고 잠시 그 기회를 놓치면은 크림이 오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디저트 만들 때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과일이 있겠죠. 디저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부터 과일은 사람과 동물에게도 신에게서 받은 가장 축복된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과일은 매우 신성한 것이며 에덴 동산이나 천국의 그림을 보면 언제나 풍성한 과일을 나타내면서 그들의 풍요로움을 암시했었죠. 요리에 과일을 사용하는 기록은 그리스 초기에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기록 문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새로운 조리 문화를 선도한 우벨 시대에 와서는 과일에 대한 조리법이 재조명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과일은 요리를 먹고 나서 나중에 제공되는 방식에 있어서 예나 지음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과일은 겉에여 모양을 내지 않아도 훌륭한 데코레이션이 되기도 하고 모양이 나쁘다 할지라도 싱그러운 맛과 향으로 거의 모든 디저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사과를 예로 들면 그대로 껍질만 제거하여 먹기도 하고 뜨거운 디저트나 샐러드, 튀김, 구이, 삶기 할 것 없이 그 쓰임새를 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감귤류도 예는 아니고 손으로 껍질을 까서 분리된 하나하나의 조각을 먹는 재미도 있고 저벌레어, 샤벳, 크림, 슈플레, 주스, 소스 등의 주변 요리를 보다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딸기류는 재배되는 것보다 덜해서 수확하는 야생 딸기가 모양도 아름답고 그 크기가 일정하여 특별한 손질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늦여름과 초 가을에 생산되는
야생 딸기는 향이 강해서 디저트용 타르트를 만들 때 적합합니다. 그 밖에도 자두나 복숭아, 망고, 체리와 같이 단단한 씨앗을 가지고 있는 과일이 있는데 이런 과일은 다른 과일과 비교하여 육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설탕물에 살짝 삶거나 절이는 방법을 이용하여 저장 후에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과일도 향신료나 커피처럼 중세기 무역선들에 의해서 또는 항해를 즐기는 모험가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국의 찰리 2세는 파인애플을 영국에서 처음 생산하여 주위 귀족들에게 나눠주며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고도 합니다. 그의 초상화에서도 정원사와 함께 생산된 파인애플을 들고 매우 흐뭇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당시 항해를 즐겼던 조지 메이스트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과일의 씨앗을 가져다가 자기 나라에 심음으로써 가을 전파를 한몫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행 중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인 망고틴, 파파야, 코코넛 등은 자세하게 그림이 그려 전하기도 하였고 오늘날에 알려지지 않은 과일까지도 그 그림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사실을 알려고 하는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유럽이나 미국 등의 신비로운 과일들이 그 기후와 어울려 생산되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나타난 전기차는 이러한 과일들을 거꾸로 전 세계에 퍼뜨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과일들은 같은 종류를 할지라도 그 지역의 기후, 토양에서 자라난 특이한 맛을 지니고 있고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과일의 신비로운 맛을 찾아내는 일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생 과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야생 과일의 특징은 그다지 화려하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컬러를 지니고 있으며 모양이나 크기 자금으로 쓰임새를 망설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편으로 보면 향이나 품질에 있어서 그 어떤 과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지니고 있고 디저트를 즐기는 사람 중에는 반드시 그것만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생 과일의 대표적인 것으로 베리 종류를 들 수 있습니다. 베리는 붉은색에서 노란색, 검은색 등으로 매우 다양한데 주로 크지 않은 덤불의 줄기를 따라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습니다. 베리는 봄에 뽕나무에 달리는 블랙빌 비슷하여 가을까지 종류별로 계속하게 열립니다. 잘 익은 베리는 당도가 높고 비타민도 풍부하며 날것으로 먹을 수도 있고 특히 가을에 수확되는 베리가 향이 깊고 비타민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베리를 처음 덩굴에서 채취한 후부터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베리는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담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웅성거리를 짧게 하며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물러지기 시작하면 날 것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퓨레나 잼 또는 와인에 담가서 2차 가공품을 만드는 것이 좋겠죠. 베리 중에 딸기를 따릅니다. 딸기의 종류는 세계적으로 1000가지 이상이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딸기가 우리나라에는 언제 전해졌는지 정확하지는 없지만 19세기 말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18세기 중엽에 브리제라는 선장에 의해서 전해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도 1820년대에 와서야 상업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였지만 이미 많은 농가에서 소규모로 딸기를 재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세계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으며 생산 시기가 지나면 냉동된 딸기를 사용합니다. 냉동된 딸기는 일반 과일처럼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소스나 수플레, 아이스크림 등과 같이 가공품을 만드는 데는 생딸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판딸기. 판딸기에 대하여는 과일의 여왕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은 로마 시대의 유명한 시인 버길과 오비드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유명한 과일입니다. 판딸기는 신맛이 나면서도 태어날 수 없는 깊은 향이 있습니다. 이 자체로도 훌륭한 디저트가 소스를 사용할 때는 믹스기에 갈아서 실을 걸러낸다. 약간의 시럽이나 꿀을 사용하여 단맛을 주었습니다. 케이크나 푸딩, 가니쉬용으로도 많이 꽈리. 우리에게는 꽈리로 알려져 있는 케이프 구스베리는 붉은 색깔, 노란색으로 얄팍한 주머니 속에 보석처럼 들어 있습니다. 다른 베리 주스는 많지 않고 약간의 쓴맛이 나죠. 디저트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얇것으로 또는 통째로 구워서 사용하고 과일 샐러드에 섞어 쓰기도 합니다. 꽈리는 팩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쉽게 잼이나 젤리화가 일어납니다.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야생 열매 과일입니다. 키가 낮은 감목과 키가 큰 감목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일반적으로 키가 낮은 감목에 달리는 블루베리가 큰 감목의 것보다 단맛이 강하고 주로 과일 샐러드, 시리얼, 크래프트, 와플의 내용물로 사용됩니다. 잼이나 젤리를 만들어서 빵과 함께 먹기도 하고, 모양에 비하여 가즙이 풍부하므로 디저트에 사용하면 푸른빛의 즙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외관상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블루베리 사용할 때는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간혹 블루베리를 케이크 만들 때 잘못 사용하면 아무 이상 없지만은 그 특유의 푸른 빛 때문에 간혹가다 곰팡이라고 오해할 경우도 있습니다. 레드커런트. 레드커런트는 익혔을 때 향이 좋기 때문에 날것으로 먹기보다는 익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르트나 케이크의 장식으로 사용되는 레드커런트의 대부분은 통조림으로 가공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저장과 유통을 위해서 필요한 종류도 있겠지만 조리하였을 때 향과 맛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레드커런트는 푸딩이나 케이크 및 파이에 내용물을 많이 사용되며, 곱게 갈아서 소스를 만들면 파인애플이나 자두 및 배 등같이 다른 과일과도 잘 어울립니다. 레드커런트를 식초에 담궈 두면 색이 선명하고 환상적인 레드커런트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블랙커런트. 빌베리와 비슷하게 생긴 블랙커런트는 주로 알코올 음료나 와인, 젤리, 그리고 쿨리 소스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물론 레드커런트와 사용 방법은 비슷하고, 블랙커런트에는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하고 250g의 블랙커런트에 들어있는 비타민 C의 양은 같은 양의 오렌지에 비해 3배가 넘습니다. 또한 블랙커런트는 변비를 치료하는 효과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빌베리. 앞에서 말한 블랙커런트와 비슷하고 블루베리와도 유사합니다. 하지만 빌베리는 다른 종에 속해 있는 열매입니다. 빌베리의 원산지는 유럽과 아시아로 완전히 구별되지 않지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기는 빌베리를 블루베리 및 블랙커런트와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빌베리는 보통 크기가 3분의 1인치 정도로 블루베리와 블랙커런트에 비하여 월등히 큽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모양도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잼, 젤리 등과 같이 블루베리와 블랙커런트처럼 쓰입니다. 크랜베리. 크랜베리는 앵두처럼 생겼으나 씨는 전혀 다릅니다.
맛은 시큼하고 주스가 많고 조리를 해도 모양 변화가 적기 때문에 머핀, 빵, 케이크 속에 넣어 굽기도 하고 파이나 샤벳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잼이나 젤리, 처트니 소스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육류에는 주로 칠면조 고기와 함께 제공되는데 크랜베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레몬, 사과, 배 등과 함께 잘 갈아서 소스를 만든 다음에 사용하게 됩니다. 크랜베리 토스트는 전통적으로 프랑스 요리 중 파테와 테린에 곁들입니다.